아 요즘 제가 이제 보니까 퍼스트 레이디라는 영화가 네. 개봉을 했더라고요. 네네. 선배도 직접 출연을 하신다고요? 예, 분량이 많지는 않고요. 저는 네. 일부 조금 출연했습니다. 예. 네. 혹시 그 퍼스트 레이디라는 제목에서는 당연히 김건희 여사의 그 네. 다큐라는 예감이 되는데 혹시 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들어볼 수 있습니까? 핵심 내용은 이채 양명주라고 하는 흔히 그 내용이 주고요. 근데 이제 이채 양명주는 사실 지금 이 내란 사태 그렇죠. 상황에서는 네. 약간 옛날 얘기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이게 영화 음. 개봉이 계속 만들어 놓긴 이미 예전에 만들어 놨는데 네. 늦어졌어요. 그래서 좀 그런데 그래도 보면은 꽤 재밌습니다. 아 내용 자체가요? 예. 네. 지금 보면 네이버 평점이 한 9.5, 네. 관람객 평점이, 그리고 전체 평점이 한 음. 8점 뭐 7, 8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보신 분들의 평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이미 예. 보니까 관람객들도 개봉 18일 만에 8만 명 정도 이렇게 예예. 봤다고 하는 거고 다큐 영화라는 점을 감안해서 보면은 그래도 흥행 속도가 좀 붙는 느낌입니다, 약간. 이게 네. 영화 제작사는 처음에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그 시사회, 첫 시사회를 12월 2일 날 했어요. 아 12월 2일 날에 네. 12월 2일 날. 개엄 전날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미루다가 결국 시사회를 다 거절당했어요. 아 부담스러웠구나. 이거 해 예. 주겠다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국회를 그래서 문을 두드렸는데 국회도 결국은 이 시사회 며칠 전에 또 이렇게 퇴짜를 놨어요. 네. 예. 할 데가 없어서 정말 그 개봉관 하나 조그만데 뭐 거기서 기자회견도 안 하고 뭐 생방송도 안 하고 아무도 안 하는 조건으로 그냥 조용히 와서 영화만 보고 가는 조건으로 12월 2일 날 시사회를 했는데 네. 우리가 다들 알지만 12월 3일 날 계엄이 터졌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영화 제작사 대표는 대박이 날 줄 아. 이제 윤석열 끝난 네, 흐름을 거고, 탔다. 예, 예. 윤석열 김건희 끝난 거고, 그럼 우리 영화가 한번 좀 잘 되지 않겠냐라고 네. 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지금 흥행 성적이 좋은 건데 음. 애초 그 영화 제작사 그 대표님 제가 표정을 봤으니까 그 기대와 표정에 비해서는 살짝 좀 그 기대는 못 미치는 것 네. 같은데 그래도 그렇죠. 어떤 다큐 영화, 독립 영화가 이 정도면 굉장히 네. 선전한 거죠. 그 영화의 근간이 된 내용이 그 서울의 소리의 이명수 기자가 네. 김건희 여사와 7시간 통화를 했고 그 내용을 선배도 이제 보도에 관여를 네네. 하셨는데 그렇죠. 그런 내용들이 좀 주축이 돼 있는 겁니까? 그렇죠. 디올백, 네. 디올백. 그다음에 7시간 녹취록도 뭐 일부 좀 있고요. 내용이 음. 7시간 녹취록 내용도 일부 있고, 그다음에 뭐 양평 고속도로 문제, 뭐 이태원 참사 문제, 네. 그리고 또 이명수 기자가 김건희의 실제 인제 그 점을 봐줬던 무속인을 또 만나는 장면, 뭐 이런 것들이 네. 쭉 나오는데 네. 영화가 그래도 나름 볼 만한 게 어떤 부분에서는 이렇게 빵 터지기도 하고요. 저는 뭐 잘 울질 않아서 그런데 또 이태원 참사 문제나 이런 거 할 때는 많은 분들이 또 눈물을 아 흘리시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희로애락이라는 감정을 독립 영화, 다큐 보면서 다 느껴요. 예. 그래 음. 갖고 보신 분들 평가가 괜찮더라고요. 그 저는 이제 그 아직 영화는 아직 못 예. 봤습니다마는 그 세븐 스캔들이라는 책이 아 있잖아요. 이명수 예예. 기자가 이명수 기자가 집필한 쓴 거. 책. 예. 그 책을 보면서 느꼈던 게 그 본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책에 보면은 김건희 여사가 뭔가 화술의 달인이고 예. 정점에 오른 사람인 것처럼 표현을 하는데 저는 책을 읽으면서 이명수 기자가 뭔가 이렇게 사람을 꿰는데 달인 같다. 이런 느낌 오히려 음. 거꾸로 받았거든요. 예. 그쵸. 그쵸. 그러니까는 뭐 보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그 네. 김대남 대통령실 행정관하고도 한 6 개월 이상을 길게 한 6 개월이 뭐야 한 11 개월인가가 예. 그 통화를 당연히 맞습니다. 하잖아요. 네. 그거는 이미 다 그 저기 뭐야 김건희 여사 7 시간도 터지고 디올백도 터지고 그러고 나서 인젠 그 그러니깐요. 행정관이랑 네. 통화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가능하지 않은 건데 사람들이 이명수 기자 앞에서 약간 좀 무장해제 당하는 게 있는 네. 것 같아요. 근데 예. 저희가 지금 외모를 보고 저도 뵌 적이 없기 때문에 좀 이렇게 선험적으로 얘기하는 거 조심스러운데 외모를 보고 사람 착각하는 거지 제가 그 소설책을 읽어보니까 실화 바탕 소설 아닙니까? 네. 밀당의 달인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나온 여러 가지 지문들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 김건희 맞습니다. 여사를 애간장 태운다거나 이런 모습들이 느껴지거든요. 예. 우리가 흔히 인제 윤석열을 보면서 서울대 법대 나왔으니까 그래도 좀 뭐 법을 잘 지키겠다는 어떤 감수성, 그리고 평생 검사로 살았으니까 그런 네. 것들을 기대하잖아요. 그래 똑똑할 거라는. 서울대 나왔으니까. 그렇죠. 근데 인제 네. 아니라는 게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음. 근데 이명수 기자는 반대로 이명수 기자님은 반대로 대학을 나오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고졸 출신이라는 분이 밝히고 있죠. 최종 학력이 네. 고졸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그 뭐라 그럴까? 안심 내지는 마음을 놓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향신문의 구교용 기자가 누굴 취재한다거나 네. 뭐 이제 전 나왔지만 과거 MBC 기자였던 그렇죠. 장희수가 네. 누군가 취재한다 그러면 취재원들이 되게 경계하잖아요. 맞아요. 예. 정치인들이나 조심하고, 관료들이 예. 조심하고 말 조심하고 이거 음. 나가는 거 보도될 수 있다 항상 의식하면서 기자들이랑 대화를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명수 기자가 대화를 하는 걸 보면 상대방이 그 의식을 안 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되게 특이해요. 너무 그게 이제 부럽다. 네. 그렇죠. 부럽죠. 저도 되게 부러워요. 일단 저는 전화를 하면 안 받아요. 저도 그래요. 그렇잖아요. 이게 보통 그렇잖아요. 기자들이 맨날 상처받잖아요. 네. 취재원한테 전화하면 안 받지 않습니까? 뭐 국회의원이나 뭐 네. 공무원이나 일단 안 받고 받아도 그냥 끊잖아요. 물어보기 시작하면. 맞습니다. 예. 근데 이명수 기자는 전화하면 받고 그 전화가 이어져요. 그리고 한 두 통 하고 나면 그 다음날 가서 술 먹고 있고 야. 그 사람이랑. 그러니까 상대방을 약간 무장해제시키는 능력도 있고 네. 상대방이 이명수 기자를 보면서 얕잡아 본다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약간 그런 것에 있어서 이렇게 뭐 정식 그런 이름 있는 언론사가 아니라거나 학력이 높지 않다는 것 때문에 조금 약간 느슨해지는 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착각하는 게 이명수 기자님이 여기서 뭐 다 말씀드리긴 그런데 과거 이 기자가 되기 전에 서울의 소리 되기 전에 살아왔던 그 인생 이력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경험들 를 했어요. 다양한 경험들이 뭐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 사람 상대하는 일을 했어요. 예전에 뭐 다단계 사기 피해도 당했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보니까 네. 그거는 제가 모르겠고 보니까 네.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뭔가를 팔아야 되는 일 음. 같은 것들을 많이 했어요. 영업을 잘해요. 그렇군요. 이명수 기자가. 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일을 많이 했어요. 장사도 좀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 밀당 아까 말씀하신 밀당 그리고 사람이랑 어떤 이렇게 관계를 맺는 거 이게 되게 능숙하고 편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좀 잘 인식을 못하고 이렇게 네. 김건희나 그 김대남 입장에선 당한 건데 예. 또 그런 것도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람들이 진짜 많이 물어보는 건데 저한테 이명수 기자의 매력은 뭐냐, 그 마성의 매력은 뭐냐, 왜 사람들이 자꾸 이명수 기자랑 저러는 거냐 그런 느낌도 좀 있어요. 그 혹시 이게 그 소설을 읽어보신 분들은 소설을 읽어보신 분들만 아마 이해하실 텐데 그 태백산맥이라는 소설 보면 네. 하대치라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명수 기자 만나고 지나서 딱 하대치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염상진이라는 그 주인공이 가장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하대치잖아요. 그리고 보기에 따라서는 하대치가 태백산맥의 사실상 주인공 아니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만큼 신의가 있고 의리가 있고 수완이 좋고 뭐든 맡기면 가서 해내는 능력이 있어요. 아, 완수하는. 네. 예, 수완이 좋고 해내는 능력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김건희도 그랬던 것 같고 김대남 뭐 행정관도 그랬던 것 같고 이 이명수가 내 편이기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너무 좋죠. 그게 네. 근데 이제 그 수혜를 받는 건 저거든요, 사실. 이명수 기자가 취재하면 다 저한테 갖고 오잖아요. 저한테 그럴 필요가 없는데 저한테 한번 그 의리를 맺었다는 걸로 지금까지도 제가 뭐 해주는 것도 없는데 끈끈이 맺고 자기가 취재한 걸 다 저랑 공유하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기대 같은 것들도 좀 하는 것 같아요. 아, 이명수가 내 편이고 내가 이런 걸 시켰을 때 이걸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네. 느낌. 그래서 김건희도 막 제안을 하잖아요. 나랑 같이 일하자 그러고. 맞아요. 김대남도 좀 친해졌다 싶으니까 야 한동훈 비리 가져와봐. 이런 거 시키잖아요. 예. 일감을 주고. 네. 예.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어떻게 보면 선배하고 이제 네. 이명수 기자하고 흔히들 얘기할 때 환상의 복식조다 뭐 이런 평가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런가요? 선배 같은 경우에는 MBC 출신의 정통파 기자잖아요. 뭐 정통 이게 편지 뭔가 두 모르겠으나 분이 이제 뭔가 이렇게 협업을 하게 이르기까지 예. 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계기가 됐던 게 계기가 됐던 건 7시간 녹취록 처음 이제 만나서 MBC 같이- 계실 때. MBC 있을 때 예. 그때 이명수 기자가 7시간 녹취록을 이제 어느 정도 해놓고 그게 이제 그해 6월 7월부터 통화를 시작해서 2021년 7월인가부터 네. 첫 통화를 시작해서 음. 제가 이명수 기자를 11월에 만나요. 그러니까 이미 4개월 이상을 김건희랑 수십 차례 통화를 한 상황이죠. 근데 제가 이제 아는 지인으로부터 이명수 기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김건희랑 수십 차례 통화를 했고 그걸 다 오. 녹음해서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그 정보를 이제 알게 입수를 되신 해서 거고. 네. 야 그래?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대선 전에 김건희는 되게 뜨거운 우리에게 이제 관심사였잖아요.
오, 야, 김건희랑 통화 한 번 하기도 힘든데 뭐 수십 차례 통화를 했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찾아가요. 연락을 하고 네. 둘이 연락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첫 만남이 됐고 7시간 녹취록 보도가 이제 MBC에서 사실 제대로 되진 않았는데 네. 이명수 기자가 이제 저에 대해서만큼은 그래도 신뢰를 버리지 않고 너는 뭐 장희수 너는 네가 기자로서 할 만큼 노력을 한 것 같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부터 친해지게 됐어요. 그때부터 계속 이제 일을 해오신 건데 당시 뭐 7시간 녹취록 보도의 파장이 컸어요, 굉장히. 근데 물론 네네. 선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완벽하게 네, 네. 보도했다고 느끼지 않는 것 같은데 당시에 혹시 선배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 부분에 더 주안점을 두고 싶으셨던 겁니까? 그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탄핵 사태 때도 계속 나오는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노상원 같은 사람이 지금 뭐 야구 방망이 준비하고 그러니까요. 무슨 네. 자기가 사주팔자를 보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 느낌을 그 7시간 녹취록에서도 받았어요. 아, 지금 노상원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예, 네. 그러니까 김건희가 윤석열을 지배하고 있고 지배할 때 이 원동력은 뭐냐? 그럼 김건희를 지배하는 건 뭐냐? 무속인데? 이게 이제 7시간 녹취록을 다 듣고 있으면 그게 나와요. 근데 이제 이거는 말의 어감에 따라 좀 다른 거니까 이거를 제가 윗사람들을 설득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저는 이제 7시간 그 녹취록을 다 들은 90차례 사람이고. 예. 90차례 네. 듣고 그 목소리의 뉘앙스랑 말투랑 뭐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뭐 김건희가 내가 웬만한 무당보다 더 잘 봐. 뭐 이런 얘기 하고 할 때 맞아요. 네. 야, 이게 뭐지 도대체? 기승전 무당 얘기하고 이명수 기자한테는 뭐 관상 좀 보게 사진 좀 보내봐. 그렇죠. 손금 손금 받을 보내고, 테니까 손금 예. 보내 사진 찍어서 보내봐. 음. 뭐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얼굴도 한번 못 본 사이에 그러고 있고 이게 뭐지? 그리고 이제 윤석열은 김건희가 지배하고 있고 그 말투에서 이미 다 드러나요. 예를 들면 이명수 기자 오라고 했을 때도 그러면 캠프로 가야 되는 거냐고 그러니까 아이 거기 아래 애들 있는데 왜 가? 여기가 헤드야 일로 와. 코바나 컨텐츠를 그렇게 그러니까, 표현하거든요. 네. 뭐지 이런 것들 다 드러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전달을 하고 싶었는데 그게 좀 잘 안 됐죠. 예, 윗사람들은 네. 저만큼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 그때 제가 그 봤던 방향 그때 이제 갔더라면 어땠을까? 이명수 예. 기자나 저나 느꼈던 거 이게 무속이 심각하고 김건희가 윤석열을 지배하고 있고 근데 김건희는 우리가 알다시피 되게 좀 무식하고 좀 천박한 사람이고 이것들을 어떻게 전달하지? 라고 했는데 지상파 입장에서는 그 천박하다는 부분 무속이라는 부분이 딱 걸리는 게 그게 방송 불가의 영역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아실 거예요. 무슨 귀신 얘기 지상파에서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맞아요. 네. 예, 그거 뭐 이상한 사회 그 미신을 조장한다라고 해서 가장 경계하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기자들이 그거에 이렇게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게이트키핑이라고 하죠. 그 아예 무성 이런 얘기 나오면 이런 건 그냥 잘라버려. 방송에서 그냥 예. 소개해서 빼는 건데 네. 아니 이게 유력한 대선 후보의 와이프가 이런 식으로 자기 남편을 이거는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은데라고 하는데 이제 그걸 제가 설득을 못했죠. 그때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느낌 잔상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예. 대선에도 윤석열이 이겼고 실제로 이제 국정운영 초입에서도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이 정말 끊이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무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무속 그런 거 계속 보시면서 나오고. 이걸 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2년 반 지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2년 반 더 지났네요. 예. 그동안 계속 제가 보면서 했던 거는 그 7시간 녹취록 보도를 그때 잘 했었어야 되는데 거기에 다 들어 있어요. 거기에 진짜 뿌리가 그 다 나온 있구나. 게 예. 그 느낌적으로 다 들어 있어요. 김건희가 왜 그때 저런 말을 했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그 당시에는 이해를 못했던 것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김건희가 입만 열면 조국 정경심 욕을 하고요. 저기 유시민 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김어준 욕을 해요.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때는. 왜 그런가? 예. 왜냐면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 세 명이랑 사이가 안 좋을 수 있는 건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이거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김건희가 남편한테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지배를 하는 것 같긴 하지만 김건희가 이 세 사람을 왜 미워할 이유는 굳이 없는데 남편 편을 세게 드는 건가? 조국 정경심 수사가 김건희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예,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저는 그때는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냐면 조국 정경심 수사는 김건희 한동훈이 기획한 작품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유시민을 치기 위해서 이제 이철 신라젠 이동재 기자가 이제 네. 채널에 접근해갖고 유시민을 그 다음에 2020년에 찍어내려고 이제 총선 직전에 또 유시민 작업하잖아요. 이것도 김건희 한동훈 작품으로 전 보고요. 얘네들이 이제 서울시 지방선거에 있어서 오세훈이 서울시장 당선되고 자기네들이 집권하니까 TBS 없애버렸잖아요. 네. 뭐 없앴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아무튼 김어준 하나 쫓아내자고
이것도 저는 김건희 작품으로 봐요. 아 근데 그러니까 김건희가 네. 자기가 결국은 최고의 권력을 쥐고 최고의 부와 권력으로 향해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을 이 사람들로 그때 2021년 그 전부터도 보고 있었고 그래서 입만 열면 특히 진보 진영 그게 이제 최재형 목사 때까지 이어지는데 네. 진보 진영 사람들한테 끊임없이 진보 진영을 망치는 게 조국, 유시민, 김어준 이런 애들이야. 니네들이 몰라서 그런 거야. 계속 그 얘기를 해요. 아 근데 저는 언뜻 이해가 안 가는 건 선배 말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느끼면서도 본인이 말했던 워딩 중에서도 친노들하고 자기가 가깝다는 주장을 하는데 조국, 유시민, 김어준 솔직히 뭐 정파로 나누기 그렇지만은 친노에 가까운 성향 아닙니까? 친노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네. 그런 게 다 뭐 그러니까 윤석열이 무슨 뭐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인가 뭐 이승철도 그랬고 뭐 부르고 그랬잖아요. 대선 기간에 그게 다 이제 김건희 작품인 건데 네. 그 당시에 김건희의 전략은 이거죠. 이제 친노의 일부를 우리가 이제 그 포섭하고. 윤석열이 왜냐하면 그 정의로운 검사의 이미지가 한때 좀 있었잖아요. 박근혜 그 댓글 공작 관련 수사하고 맞습니다. 막 이럴 때는 네.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검찰총장 시켜주고 뭐 했던 거니까 그때 이제 그거를 좀 가져간다라고 하면서 그 안에서도 나의 적은 이제 조국, 유시민, 김어준, 이재명 이런 사람들을 이제 설정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얘네들은 죽이고 민주 진영은 최대한 우리가 껴안는다라는 걸로 해서 사실은 그래서 그런 얘기를 계속 많이 해요. 우리는 노무현을 너무 좋아하고 내가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이 노무현이고 그러니까요. 예. 우리가 이랬던 것도 사실은 문재인을 지키려고 했던 거고. 조국 수사를 문재인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한 거라고 식의 지금 그런 설명을 식으로 하고 계속 있죠. 네. 그게 다 김건희 작품이고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7시간 녹취록을 처음 들었을 때는 되게 특이하다. 왜 남편 일 검찰총장이나 할 고민을 왜 본인이 떠안고 본인이 다 하고 이런 얘기를 기자들한테 끊임없이 하지? 그거를 이명수 기자 7시간 때는 이해를 못했는데 최재형 목사 디올백 때 최재형 목사하고의 그 또 수많은 1년 동안 한 카톡 내용이 있잖아요. 문자라든가 이런 똑같이 것들. 또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초부터 김건희의 기획이었구나. 네. 그때 이제 감을 잡았고 이번 계엄 때 보면서 더 확신을 한 게 또 똑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조국, 김어준, 그러니까. 호송차에 실어서 어디로 보내버리는데 거길 뭐 습격하고 네. 김건희 픽이다 이건.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게 어쨌든 간에 대통령이라는 자가 이제 계엄을 이제 선포하면서 무위에 그쳤습니다. 뭐 이런 상황인데 여전히 또 이제 하나의 의혹입니다. 김건희는 몰랐는가? 앞에 말씀드렸지만 네. 저는 네. 조국 김어준을 왜 그 버스에 왜 조국 김어준을 버스에 실어 가서 그거를 그렇게 해요. 네. 그럼 저는 김건희가 그렇게 한 거라고 보고 저도 그러니까 처음에 보자마자 이거 김건희가 깊숙이 개입했겠구나.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이게 군인들 문제니까 네. 그러니까 군대 안 갔다 오고 뭐 여성분들 그러면은 이제 그쪽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뭐 그렇게 했겠나 싶은데 저는 딱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그러니까 김어준한테 군을 보냈다. 그러니까 저도 거기서. 예, 저는 그거 예. 보자마자 이거 김건희 작품이구나. 그냥 딱. 김건희 그거 보고 그냥 예. 이건 뭐 증거의 영역은 아닌데 저는 이제 그 7시간 녹취록 그래도 최재형 목사의 그 카톡에서 김어준을 어떻게 끊임없이 비방해 왔는지를 계속 봤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언급을 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네. 근데 저는 상식이 그러니까 그때 저도 계엄 터지자마자 국회로 갔거든요. 국회로 간 네. 이유가 그냥 아주 단순하게 그러면 지금 국회 앞에 탱크와 있는 거야?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기자로서. 사무실 마포여 갖고 되게 빨리 갔어요. 그거 보러 간 거고. 네. 가장 먼저 계엄이 딱 터지면 우리 상식에 국회 장악하고 MBC, KBS 장악하고 군 방송사. 보내서 네. 이게 상식이잖아요. 가장 먼저 할 게. 맞아요. 네. 근데 MBC하고 KBS는 군을 안 보냈어. 뉴스 공장부터 갔어. 예. 뉴스 공장으로 보내고 김어준 자택으로 보냈대.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이건 김건희 작품이구나. 그리고 나중에 또 무슨 뭐 버스에 조국과 뭐 김어준과 무슨 그 양정철을 실어서 뭐 어디로 보내는데 뭐 습격하다. 이건 100%구나. 김건희구나. 예. 그게 왜냐면 비상계엄은 그야말로 내란 사태고 친위 쿠데타인데 네. 쿠데타라는 건 보통 모든 걸 걸고 하는 싸움이지 않습니까? 쿠데타를 하다가 실패하면 보통은 피를 보잖아요. 내가 죽는 거고 성공하면 박정희 전두환처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역사에서 맞아요. 네. 그냥 무한한 권력, 황제와 같은 권력을 죽을 때까지 누리는 건데 그걸 걸고 하는 게 쿠데타거든요. 그러면 이걸 쿠데타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상식적이면 김어준을 왜 잡으러 가? 쿠데타를 성공시키려면 빨리 국회 장악하고 빨리 MBC, KBS 장악하고 그 다음에
주요 사회기구 뭐 헌재나 뭐 대법원 이런 데 보내서 거기 장악하고 사회 주요 기구들 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 있는 권력기관들이나 언론기관 빨리 장악한 다음에 그게 되면 이제 지식인들 흔히 말하는 좌파 지식인들 네. 언론인들 눈에 가시였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어디 가서 뻘소리 낼 수 있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잡는 거죠. 네. 잡아서 이제 보내는 거지. 그 긴박한 시점에 밤 11시에 김어준 하나 잡느냐 마느냐는 계엄이 실패하느냐 성공하느냐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거 그러니까 생초짜 아마추어가 한 거야. 김건희가 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건데 네. 그리고 아까 명태균 게이트 얘기 잠깐 했는데 그 선배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취재를 좀 진행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걸 탄핵 네, 정국을 여는 트리거가 됐다 뭐 이런 평가들도 하던데 그거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네. 그런 걸로 보이죠. 네. 그런 걸로 명태균 때문에 그러니까 디올백이랑 주가 조작을 정리를 했잖아요. 그렇죠. 김건희 앞에. 입장에서는 네, 그렇죠. 네. 정리를 했어. 음. 김건희 입장에서 이제 한숨 돌리는데 명태균이 터졌네. 새로운 문이 열렸어. 예. 더 커지네 이게.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 또 그 디올백 주가 조작 덮었던 그 지난한 과정을 또 네. 해야 된다고? 정말 짜증났을 거예요. 김건희랑 윤석열 입장에서. 특히 김건희 입장에서 보면. 수사가 또 새로 그렇죠? 시작되니까. 그죠? 네, 예. 명태균 게이트 이거 얼로 터질지도 모르는데 명태균은 말도 안 들어. 디올백이랑 주가 조작은 이제 검사들 통해서 이렇게 그냥 하면 되는 건데 맞아요. 네. 명태균은 얼로 튈지도 몰라. 이제 시작했는데 디올백 주가 조작 뭐 이런 거 뭐 2차 혁명주보다 더 커졌어 지금. 디올백 보도하고 뭐 주가 조작할 때만 해도 그때는 뭐 MBC 조금 뉴스타파 조금 한겨레 경향 조금 하던 시절이어서 그냥 됐는데 명태균은 뉴스토마토에서 시작하더니 이제 뭐 조중동도 써. 맞아요. 다 써. 예. 조중동도 써. 이거 어떻게 수습할 거야? 네. 저는 거기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근데 이런 그 뭔가 좀 이렇게 내란으로 모든 주의 집중이 쏠려 있는 시점에 사실은 명태균 게이트는 여전히 살아있는 불씨 같은 거기 때문에 그 선배나 이명수 선배나 두 분 같은 경우에도 이 관련해 취재를 좀 더 하시는 게 좀 있습니까? 아 명태균은 저는 사실 취재를 거의 뭐 못했고요. 네. 이명수 기자가 하도 던져준 녹취록이 많아서 그거 분석하느라 못했고 네. 이명수 기자가 좀 명태균 씨 만나서 취재도 하고 했는데 예 이렇게 아직까지 뭐 큰 성과가 있지는 것은 않은 아니고, 걸로 제가 네. 알고 있는 거고 예 이건 이제 명태균이 흔히 말하는 그 황금폰을 이제 검찰은 확보를 했다라고 하고 이제 누가 이제 그걸 얻을 그거를 이제 것인가, 언론 구독할 중에서는 것인가, 누가 예. 얻을 것이냐 뭐 아니면 민주당으로 갈 것이냐 뭐 네. 이게 남아 있는데 그 시간 문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예. 예. 아마도 뭐 선배가 또 이제 방송하신다고 갑자기 공지 날리는 날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게 되는데 아, 그랬으면 좋겠는데 뭐 예, 네. 거기까지는 욕심을 내기 결국 이 초입의 문제로 돌아와가지고 비상계엄 선포가 벌써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들 가운데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헌재도 이제 가동을 하고 있고 8인 체제가 됐고 공수처도 어쨌든 간에 체포영장 집행을 하기 위해서 수사기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하간 그 우두머리라고 불리는 분이 버티기로 일관하다 보니까 이게 과연 잘 마무리가 될 수 있을까라는 우려를 가지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저는 뭐 이거는 기자가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제 뭐 나와서 이제 유튜버로 활동하니까 네. 전반적인 흐름, 거대한 물줄기는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다. 더딜 뿐이지. 우리 성이 안 차고 그렇죠. 네. 느릴 뿐이지. 그리고 중간중간에 장애물이 많을 뿐이지. 지금 잘 가고 있다. 예. 라고 봐서 너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도 사실은 스트레스 받고 주변에서 다들 너무 그렇죠. 스트레스를 예. 받아서 또 이제 영장 집행이 또 안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가 다 스트레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느리지만 하나씩 제 방향대로 가고 있다. 그건 왜 그러냐? 그건 이미 12월 3일 날 비상계엄 내란 사태 터졌을 때 그리고 국민들이 모여서 결국 탄핵안 200표 이상으로 가결시켰을 때 국민들이 실력 행사로 밖에서 국민들이 지켰죠. 예. 명령으로 네. 예, 응원문 들고 명령으로 그 방향을 잡은 거고 그 방향을 지금 누구도 거스르지 못해요. 그러니까 최상묵이나 이런 사람들도 거기에 협조하지 않을 뿐이지. 그래서 이렇게 가림막처럼 장애물처럼 있을 뿐이지. 그거를 뒤집으려고 하는 행동은 못 해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못 해요. 이거를 다시 그러면 내란 세력 편을 들어서 음. 내란을 성공시키려고 하거나 이 도도한 흐름을 아예 멈추려고 하거나 쫄보들이어서 그렇게 못 해요. 관료들은. 예. 그래서 일단 너무 걱정하지 마셔도 될 것 같은 게 그냥 제 짧은 소견에는 시간의 문제고 결국은 올바른 방향으로 갈 거고 윤석열 김건희는 끝날 거고 내란죄로
이게 얼마만큼 처벌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핵심 세력들이 처벌받는 거는 그렇습니다. 이미 네. 국민의 명령으로 정해져 있는 거고 이건 누구도 거역을 못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이제 스트레스 좀 너무 받지 마시라 이 말씀을 네. 드리고 이걸 보면서 또 하나는 진짜 이제 이게 저는 어떻게 보면 차라리 잘 됐다. 위기가 기회라고 아까 얘기했던 그 김건희 앞에서만 무너진 게 아니라 이 관료들 그래도 장관이 총리의 장관의 뭐 이랬던 사람들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어떤 법에 대한 어떤 그런 준법 정신이나 헌법 가치나 이런 거에 대한 감수성, 인지도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천박한지 여실히 드러났다.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보고 국민들이 이제 다음 권력이나 정부나 어떤 이 사회 시스템을 만들 때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네.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끝으로 선배 아무래도 이제 김건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을 파헤쳤기 때문에 그 윤석열이라는 그 대통령의 운명이라는 거는 뭔가 좀 아까 말한 대로 더디지만 방향이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럼 김건희 여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녀의 운명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떨 것 같습니까? 예. 그 김건희가 이제 윤석열을 지배해서 윤석열보다 훨씬 더 큰 권력을 누렸는데 그건 이제 윤석열이라는 검찰총장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그 직의 권력을 갖고 있던 윤석열이 무너지면 김건희는 이채 양명주 명태균으로 해서 평생 감옥에서 썩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어떻게 덮어요? 어떻게 그렇죠. 덮습니까? 예. 양평고속도로 건부터 시작해서 이거 어떻게 덮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 권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덮어왔던 것일 뿐이지 주가 조작부터 시작해서 다시 다 수면 위로 모든 올라와서 것들이 예. 하게 되면 거의 뭐 무기징역에 가까운 수십 년을 최소 아무리 못해도 2, 30년을 깜빵에서 아마 썩게 될 것이고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다만 이제 저는 보는 게 윤석열 김건희를 넘어서 내란죄는 우리가 정말 저는 아니고 저희 선배 세대들이 피 흘려서 만든 이 민주공화정이라는 이 소중한 이 공동체 우리 체제를 네. 일거에 망가뜨리는 하루아침에 북한처럼 만들어 버리려고 했던 이 시도에 대해서는 절대로 동정, 인정, 연에 이끌리고 이래서는 안 된다. 발본색원해서 네. 정말 엄단하게.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을 찬양하는 유튜버들까지도 내란, 선동, 그 선전, 네. 그 관련 선전선동으로 그게 있더라고요. 처벌 조항이. 이걸로 진짜 다 처벌해야 된다라는 굳은 각오를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들은 우리를 우습게 여겨요. 우리를 안 무서워해. 그러니까 윤석열이 저러는 거고 윤석열 지지자들이 저러는 거고 관료들이 저러는 거거든요. 한 번도 우리가 제대로 된 그 어떤 준엄한 이 법을 어겼을 때 그 기득권 세력들이 법을 어겼을 때 그들을 준엄하게 처벌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저들은 또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민주당이나 혹은 민주당을 지지하든 지지지 않든 아무튼 진보적이거나 어떤 민주적 의식이 있는 시민들이 대변하는 정권이 쓰거나 그러더라도 쟤네는 뭐 할 똑같이 거 없어.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우리 지금까지 잘 버텨왔고 넘어왔고 처벌 안 받고 그냥 대통령 뭐 박근혜 걔네 잠깐 살다 몇 년 살다 어차피 사면 받아 나올 거고 이게 되풀이되었던 역사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걸 끊어내야 된다라고 저는 봐요.